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과실 일부 인정돼도 병원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눈에 띕니다. 미 나스닥 S&P 사상 최고치 영신하고 미 경기 증시 호조를 보이니까 달러화도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손정희, 쿠팡의 수전 투자한 손정희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무려 1억 3천만 달러 손해를 봤다라는 기사가 또 눈에 확 띕니다. 그 불법 사기가 과거에는 부동산에서 많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코인이라든가 금융 쪽 사기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공모형 펀드에서 대형사를 제치고 수익률 1위를 달성한 펀드가 있는데 이 중소형 펀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고요. 마지막으로 뭐 공유 오피스 얘기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죠. 그만큼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무튼 상가 투자가 별로 좋지 않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오피스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환자의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오진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족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고요. 서울대병원은 또 반대로 유족을 상대로 병원비 지급하라라고 맞소송을 냈던 거죠. 당연히 유족 측에서는 우리가 병원비를 왜 내냐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인정됐고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능에 빠져 치료가 장기화된 거기 때문에 이 책임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병원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 그리고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는 기사들이 많았고 그러한 기사를 볼 때는 좀 불편했는데 이 기사는 조금은 보기가 좋은 그런 기사입니다. 국내 경제 이슈는 어제 말씀드렸던 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 뭐 도전한다. 이 시장을 점유해야 된다. 뭐 이 기사가 그냥 다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 경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비아 내전 부추기는 트럼프. 그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 해서 결국은 동부와 서부로 양분된 거죠. 그리고 내전이 계속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때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이 동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쪽을 미국이 지지하면서 결국은 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유가가 생산의 차질을 입어서 유가 오르는데 부추기고 있다. 누가? 미국이 그러고 있다. 왜? 분명히 어떤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나 이제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무튼 미국이 리비아 내전을 부추기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 잠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역 협상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그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을 계속 펼치고 있다. 그래서 뭐 지의 영업 기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와 지 연구소 이 기소한 내용들, 연구원을 기소한 내용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관련해서 EU가 관세를 너무 부과하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현재 31%에 달하는 EU의 관세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그 트럼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유를 공격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는 이게 힘드니까 당연히 할리 데이비슨이 공장을 이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리 데이비슨 비난하면서 막 불매 운동을 벌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 공장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세를 뭐 40%까지 올리겠다. 그럼 뭐 멕시코에 생산하는 차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일단 1,000만 원짜리가 뭐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해라. 그래서 고용을 일으키라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 뭐 거북하죠. 보기가 굉장히 거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펀드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대형사대친 수익률 1위 캡틴 해가지고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에서 1위를 달성한 게 바로 BNK 자산운용사입니다. 예, 여기는 인원이 47명인 중소형 운용사인데 공모펀드 3년 평균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탐방이다. 직접 기업 탐방을 한다. 뭐 워렌 버핏이 기억이 나는데 워렌 버핏은 늘 이야기했던 게 뭐 장기 투자 또 이제 뭐 손실을 보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을 잘 관찰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운영 철학 중에 하나였는데 이 운영사도 보니까 아침부터 뭐 일단 출근을 기업 탐방을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횟수가 주에 5에서 7회나 탐방을 하고 여기서 괜찮다고 평가가 되면은 이제 뭐 선배들과 후배들이 만나서 뭐 토론을 통해서 또 회의를 거쳐서 좋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어떤 시각과 그리고 선배들의 그러니까 후배들의 그런 젊은 시각과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좋은 기업을 잘 선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오고 저도 공감이 굉장히 가는 내용입니다. 무튼 결과로 봐서는 이제 올해 7.57대 8.17 약간은 액티브 펀드 평균 수익률이 미치지 못하지만 3년 가서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그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투자한 기업들에 보게 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유명하죠. 뭐 이런 기업을 어떻게 보면 발굴해서 투자하고 또 여기 투자한 회사 중에 그 에코마케팅이란 회사의 주식을 쓸어 담아서 2배까지 뛰어 올랐다 이런 내용들 보면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어떤 기업을 찾아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 가치 투자 쪽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으면 하고요. 이러한 운용사의 상품들도 우리가 고객 자산 관리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는 뭐 부동산 기사는 매번 엄청 많이 나오죠. 떴다방 분양권 불매 전매 등 경기도에서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단 수사팀을 첫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매 전매 등 이 부동산 분야에서 불법 행위하는 걸 다 잡아내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이 경기도에 처음으로 꾸려졌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울한 상가 투자 1분기 공시율 더 높아졌다. 여기 내용을 잠깐 이제 보면은요. 일단 공시율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공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뭐 우리가 미래 연금 자산을 확보할 때 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있고 이 부동산을 또 뭐 이제 사망 후에 상속으로 이어질 때도 좋은 그 효과들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금, 보험의 연금 상품과 구분할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게 공실률이라든가 또는 당연히 이러한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임대 시설이 주변에 이제
갖춰지게 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공식률이 가장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임대료가 또 떨어졌다라는 기사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 수익률도 중대형 상가가 올 1분기에 1.5%, 그리고 소규모 상가는 1.58%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 오피스 공식률도 여기 잠깐 나타나는데 12.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커진 내용이고, 특히 서울시청일 때는 20%가 넘고요. 강남대로는 16%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보면 이러한 이제 지표들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오피스가 임대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대변하는 그러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 모르는 구리 아파트 1년째 나홀로 상승하고 있다. 뭐 부동산 기사는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7월 고액 현금 거래 기준 강화해서 올해 7월부터는요, 금융회사는 고객의 1,000만 원 이상 현 입출금 거래를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FIU라고 하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보고가 되죠. 사실 보고되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과거에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어떤 보고가 되면 그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들춰볼 수 있게 그 내용들, 데이터들이 이제 쌓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2천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 사실 저희가 뭐 과거 저도 영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보험의 어떤 뭐 장점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합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 손정이 1억 3천만 달러. 1억 3천만 달러면 얼마죠? 예, 1,48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런데 결국은 비트코인 엄청 꼭지 찍어서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은 7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달러 육박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하루 만에 3분의 1 가까이 폭락했고요. 2018년 2월 또다시 폭락을 했는데, 손 회장이 2018년 초에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뭐 정리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예, 손절매했다는 내용인데 순자산이 190억 달러입니다. 22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몇 프로냐? 0.7% 손실을 본 건데, 자산에 큰 돈이지만 1억으로 치면은 70만 원 손실을 본 겁니다. 네,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무튼 손 회장의 평판에 흠집 내기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 최고치 쳤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6대 IT주가 시총 올도로 9,800억 불이 증가했다. 사실 이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걱정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6대 IT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시총이 엄청 감소됐는데 그것을 다 회복하고도 추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최고치 경신을 6대 IT주들이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에 이제 합쳐져서 패드가 이제 시장 정책을 완화했다.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 자산 축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완화 정책을 핀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실적마저도 좋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었죠. 그래서 입김을 불어넣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에 입김을 넣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어제도 잠깐 이제 뭐 루비니 교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면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도 단기
그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가 강세를 폈다. 뭐 이거에 덧붙여서 늘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금 가격 하락이죠. 뭐 금이라는 원자재는 다 아시다시피 호재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뭐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러면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자산이죠. 금은 보유하는 데 있어서 뭐 채권의 이자나 은행의 이자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는 보유 수익이 없고, 반면에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자산인데, 그건 최근에 달러가 또 강세를 보면서 금값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늘 금값이라는 게 그 달러랑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그랬거든요. 달러도 강세를 펼쳤었고 금도 같이 강세를 펼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같이 움직이고 어떨 때는 반대로 움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엔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호재로 이어질 때 금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완화하겠다라는 거니까 또 금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건데, 무튼 최근에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호조를 보이면서 금값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고치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상승을 계속 한 거죠. 반대로 원화 가격이 하락한 거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뭐 달러 종신이라든가 또는 달러 자산에 올 초부터 또는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죠. 달러 자산을 확보하라는 얘기. 그런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늘 그렇듯이 주식도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면 매매 차익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늘 이제 내가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점을 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대출이 더 낮아졌다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네, 불법 사기 부동산 지고 코인 떴다. 자, 여기 피해 사례 중 32%가 가상화폐다. 1인당 평균 6,910만 원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맞는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 코인도 이제 상장하거든요. 이 상장 갖고 ICO라고 하는데, 이 상장 갖고 사람들 엄청 끌어모으는 것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코인 투자를 좀 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전혀 손대지 않는데, 그때 이제 완전 그 어떻게 보면 뭐 달려들었죠. 불나방에 달려들듯이 그러한 미친 듯이 할 때 들어가서 잠깐 사이에 시세 차익을 보고 나와서 좋은 수익을 거뒀었는데, 뭐 그 당시에 보면요, 제가 카페에 가서 뭐 상담을 하면 옆에 10테이블 중에 두세 테이블은 다 코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최초 이 코인 시장에 접했을 때 제가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냈었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죠. 이건 완전히 그냥 시작, 초기, 막 정말 카페에서 어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뭐 등치 좋으신 이렇게 건달 같으신 분이 아줌마 분들 상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도 비트코인 저기도 비트코인 그랬었거든요. 그때 투자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받겠죠. 하지만 그때는 못 들어갔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이게 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라든가, 뭐 세계의 그 유명 어떤 분들이 뭐 투자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뭐 페이스북과 그 소송을 벌였던 그 형제들 있죠. 그 윙클보스 형제, 그 형제들이 뭐 인덱스를 만들었다라든가, 그 이러한 기사들이 막 떠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잠깐 타고 어차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때 보고 나왔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이러한 얘기들을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굉장히 많고요. 특히 ICO 갖고 현혹을 많이 시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을 상장시켜서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서, 물론 그 가치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사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피해 보면은 가상화폐가 32%, 합법적 금융상품이 47% 이런 식으로 주류를 이뤘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보면 1,8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에 3천만 원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 로봇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기가 되니까 전액 재투자라고, 어차피 돌려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 선물 옵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술로 사업을 포장을 해서 3개월 수익률 20%를 약속하면서 지급 보증서까지 써줬는데 휴지 조각이 됐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유사수신 행위, 어떻게 보면 이제 원금을 어떻게 보면 투자인데 원금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행위들은 60대나 30대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보험 사기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뭐 어떻게 보면 생활고에 좀 잇따른 그런 분들이 이런데 현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오피스 바람 불어서 임대시장 흔들고 있다. 아까 그 기사와 연결된 기사를 볼 수 있고요. 공유 오피스 뭐 저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고요. 이것도 지금 대형화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 오피스도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가보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시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실제 막 계산을 해보면 정말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렴하고 좋죠. 그런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1인실 들어가려면 보통 한 7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사실 강남에 뭐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랜선 설치하고 뭐 에어컨, 전기세 막 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저도 파악해봤지만 저렴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기도 해요. 주차의 문제들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튼 이러한 공유 오피스 시장이 커지면서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공유 오피스 입주할 때도 가벼운 상태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대형화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임대인들한테 이제 임대료 할인도 요구하고 주변 꼬마 빌딩의 임차인들까지 흡수하면서 꼬마 빌딩 공식률도 야기시키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이야기들을 같이 이게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켰는데, 무튼 커지게 되면 결국은 그 커진 기업들이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